공작원이 본 거예요. 북한 공작원이. 그랬더니 기자님 일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내려가면서 요걸 딱 열어가지고 무게가 꽤 나갈 거 아닙니까. 발 한 번 잘못 딛었다가 헛디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 떨어졌는데 그게 어떤 게 떨어졌냐면 그 집어내리. 오늘 촬영할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죠? 감독님 그 사무실에 장비가 많으시잖아요. 네. 감독님은 What's in my office? 그래서 그런 콘텐츠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진짜 많네. 자, 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일부만 좀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용 필름입니다. 옛날에 코닥, 지금도 오픈도 안 돼 있는 건데요. 보이시죠? 코닥 카트리지입니다. 이게 예전에 필름을 하셨던 저희 선배님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카트리지를 여기다 꽂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꽂죠. 그리고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 옆에 이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카트리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냥 눈 여기다 대고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제 이런 뷰파인더처럼 루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여기 보면 8, 5.6 조리개 값을 다 맞추게 돼 있고 이걸로 줌인, 줌아웃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오디오 볼륨도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지금은 한국에서 현상하는 데가 좀 없어서 일본에다가 현상을 맡겨요. 그럼 필름으로 와가지고 그 필름으로 영사기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보일 수 있게끔. 동영상 촬영용에서 아주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제 전투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쟁 현장에서 쓰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걸 돌려서 이 뚜껑을 열게 됩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아까 같은 카트리지 말고 다른 카트리지가 있는데 여기다 필름이 돌아가서 필름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촬영하게 되고, 일단 필름을 감고 필름을 여기다 넣고 잠근 다음에 그다음 이 앞에 렌즈들이 이게 다 렌즈입니다. 어안 렌즈, 관광 렌즈, 그 다음에 망원 렌즈. 렌즈가 종류별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걸 좀 빼놨을 텐데. 그래서 이 렌즈를 돌릴 때는 여기 보면 이걸 감아서 태엽을 감고 그 다음에 됩니다. 돌아갑니다.
옆에 보면은 네, 이걸 빼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누르면 필름 들어가는 소리예요. 이렇게 필름이 드르륵 하면서 1초에 30장의 필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드르륵 하면서요. 그래서 1초에 30장이면 뭐 말 그대로 다 돈이죠. 이게 전쟁 현장에서도 쓰는 필름 카메라라고 아주 유명한 브랜드 겁니다. 펜에서 찍거나 지금 돌리면서 필름 값이 비싸서 이 시대에는 한번 촬영하려면 상당히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죠. 베타캄이에요. 정식 명칭은 베타캄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와 같은 크기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980년대 후반 올림픽 때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을 아마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베타캄 카메라 하면 그 당시에 촬영 감독들은 다 많이 했는데 저도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인간 시대, 그 다음에 성씨의 고향, 그 다음에 뭐 내 고향 좋을 시골이라든지 그 당시 교양 프로그램들은 이 카메라를 했고요. 이게 무게가 지금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럼 한 24~25kg가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핸드 그립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죠. 뭐 저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카메라 감독들은 다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게 꽤 무겁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근데 이 무거운 이유가 캠코더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렌즈가 있고 이게 다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무겁고요. 이렇게 파워를 켜고 배터리 놓고 하면 여기 이제 테이프를 넣을 수 있게끔 테이프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 카메라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미국에 처음 8월 24일 날 제가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JFK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이 카메라를 갖고 KBS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제 특파원 촬영 감독으로 있었는데 9/11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미국 대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이 카메라가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퀸시볼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리 위에서 그날 이제 특파원하고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 왼쪽에 있어 연기가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를 보니까 쌍둥이 빌딩이 이제 2개가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어시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라디오상에서도 그런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큰 일인 것 같으니까 일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던 게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9/11 찍을 때도 저희 앞에 현장 한 100m 거리에서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고 두 번째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같이 했었고요. 뉴욕에서 50개 주를 다 다니면서 그때 다 이 카메라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메라는 트라이포드도 한 1200만 원짜리 아주 굵은 거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큰 트라이포드를 쓰게 됐고 이렇게 단련을 하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작은 카메라들 PD1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코더 이런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PD들도 이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또 작은 카메라죠. 이것도 캠코더인데요. 요건 제가 이 앞에 이제 렌즈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요거 하면은 이제 기억 남는 게 제가 북한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강호를 타고요. 요런 작은 캠코더를 갖고 제가 내려가다가 걸렸죠.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걸려서 카메라도 뺏기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죠.
예, KBS가 있고 한국방송공사가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는 KBS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방송공사는 이게 어딘지 헷갈려 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내려갈 때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송혜 선배님하고 그 다음에 KBS에 있는 기자들 이렇게 못 내려갔고 한국방송공사라고 쓴 사람들은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KBS라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카메라를 여기다 숨기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가 이제 찍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무도 찍지 않았을 테니까. 그만큼 이제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예요. 이렇게 듣고 가다가 서 있는데 이제 기자들하고 쭉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 질문을 하죠. 네, 그게 KBS의 제3지대 4박 5일 금강산 금강호라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로 나갔어요. 동행 취재 4박 5일 금강호.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했더니 기자님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이제 처음 북한 말을 들어봤으니까 너무 오래된 거니까 20년 전이 너무 20, 30년 전이 너무 기자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 그냥 이렇게 내려가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멀리서 공작원이 본 거예요. 북한 공작원이. 그러더니 기자님 일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내려가면서 요걸 딱 열어가지고 요 딱 열면 여기 열리거든요. 테이블을 뒤로 딱 숨긴 거예요. 테이블 딱 숨기고 그 다음에 가져갔죠. 카메라 내놓으십시오. 그 카메라 놨더니 그날로 그냥 압수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송혜 선배님,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있는 기자들이 그때 신문에도 났었는데 북한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3일 동안은. 그리고 4일째 블랙리스트에서 풀려가지고 누구 김정욱 기자, 그 다음에 송혜 선배님, 그 다음에 조선일보 사람들은 오늘은 북한에 내려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저희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작은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해줘. 이렇게 큰 카메라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를 배웁니다. 필름 카메라를 레트로로 어떤 유행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사실 이 필름 카메라들은 전부 다 수동으로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캠코더를 만져서 딱 이렇게 스탠바이에서 열어서 줌인 들어가서 포커스 다 맞고 DSLR도 마찬가지고 조리개 값도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수동은 다 전부 다 조리개 값, ISO 값, 셔터 스피드 값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공을 할 때 처음 사진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이런 카메라들 FM2라든지 이런 필름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거고 이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 그 다음에 그 안에 매뉴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오토로 가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배우질 않고 바로 오토로 가기 때문에 오토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매뉴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창작적인 자기만의 앵글이라든지 자기만의 조리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작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인화하는데 또 햇빛이 들어오는데 자동 카메라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네트로 이런 그런 감성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카메라마다 아날로그, 디지털로 넘어. 아시겠죠? 무게가 꽤 나갈 거 아닙니까? 발 한 번 잘못했다가 헛디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 떨어졌는데 그게 어떤 게 떨어졌냐면 자 이렇게 잡고 이걸 끄죠. 이렇게 끄집어 내리죠.